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임기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불리한 구도 속에 윤 대통령이 새로운 전국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금요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치열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후반기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야당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또 대외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성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사실 많은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레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작된 지가 벌써 40년 됐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오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앞으로 떨어질만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7%라고 하는 거는 이미 레임덕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거는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이 김 여사 리스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준 아내 사랑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의정 갈등입니다. 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에서의 어떤 기조 변화, 혁신적인 어떤 타결책, 이것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20% 밑으로 떨어진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갈 길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좋지 않은 건 맞는데 저는 바람도 섞인 전망이지만 지지율이 낮은 걸 전 반등하리라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반성을 했고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잘한 부분이 있지만 못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 그다음에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의 어떤 쇄신의 변화에 물꼬를 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전반기에 있어서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어떤 복원 그런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제2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뭔가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서 뭔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무엇보다도 정치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본인의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8년 만에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공인데 대통령은 야구를 잘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봤지만 대통령 공 던지기도 잘하고 치기도 잘하는데 골프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검사 시절에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거 준비하는 그 이후에 잘 안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사이의 어떤 블로맨스를 연결시키는 어떤 매개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베가 전화를 하고 9일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혼마 금으로 된 골프채를 선물했고요. 임기 중에 5차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뒷얘기를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스코어링, 점수 내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면 골프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골프
외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도 그런 어떤 일련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바이든에 비해서 가치 동맹 외교를 등한시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앞에 수식어가 달렸을 뿐입니다. 현실적인 가치 동맹, 취할 건 취하고 낼 건 내고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세일즈 외교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새로운 그리고 앞으로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어떤 친분을 위한 뭐 골프 연습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친분을 쌓아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결국은 국익 추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외교의 기조가 가치 외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골프 연습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특히나 가치 외교를 갖다가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외교를 좀 더 유연하게 국익 외교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저는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트럼프에게 우리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요구하는 거 10개면 한두 개는 들어줘야 돼요. 그걸 적게 주면서 많이 얻어오는 것. 이게 가치 국익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외교 전략의 유연함. 이게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 외교 전략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유연함을 새겨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네.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차마 두 글자는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앞에 두 글자가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한 탄핵이고요. 그 앞에 또 두 글자가 있습니다.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죄 방탄을 막기 위한 탄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법부를 압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무죄를 생각하시다면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192석의 야당 거기에 있는 분이 그렇게 국정조사 통해서도 법원장을 불러서 관련된 어떤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그런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1심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로 하여금 내가 언제든지 이 정권을 뒤엎을 수 있다.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유죄가 연이어 나왔을 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탄핵을 말씀하시고 싶으면 단호하게 탄핵을 말씀하시고요. 그에 대한 책임, 역풍까지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당은 장애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조금 전이었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듭해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 재판 선고 관련해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전형적으로 우리가 호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3주 동안의 장외 집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재판부에 대한 겁박 키워드가 있었나요? 그 집회에서 얘기한 거는 김 여사 특검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거 못하겠다면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분노를 가지고 국회에서 그동안에 2번의 김 여사 특검을 발의를 했지만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민심을 외면하고 결국은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부결하는 걸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 민심을 보지 못하고 마치 그 성남 민심을 방탄이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겁박이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여론 국민 민심을 갖다가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생중계 얘기, 1심 재판 생중계 얘기를 하는데
생중계로 덮이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어로 얘기를 하면 이미 여권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를 해왔어요. 이미 유죄였고요. 이미 감옥에 가 있을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자신하시면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지금의 성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성난 민심이 가려지지 않는다.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뭐 워낙 이제 이 어떤 전국의 주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저번 주에 집회하고 저저번 주에도 집회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본인들은 민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동원된 분들이고요. 본인들이 첫 번째는 30만, 이번에는 20만이라고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인 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군소 야당에 있는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네 당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민주노총 집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추산 15,0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규모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보면 선물의 포장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그리고 본인의 방탄을 위한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같이 하지 않은 겁니다. 깃발만 무성하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마저 제가 왜 같이 안 했느냐.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연대로 비춰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가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조직시키겠죠. 왜냐? 유죄가 되면 더 결집을 할 겁니다. 왜냐? 그 서사가 깨지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는 서사가. 그리고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검찰이 자기를 악마화했고 정적 죽이기다. 그런 관점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유무죄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먹사니즘을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전날 그렇게 험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나라 걱정하면서 중도적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언행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 토요일에 3차 장애 집회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듣겠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마치 이제 유죄가 나면 방탄 집회였기 때문에 그 집회가 사라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판결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단이 유죄로 설사 내려진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성난 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15일 날 사법 판결이 나면 굉장히 큰 국정의 변화, 뭐 민심의 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단은요,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지금 4건의 재판 중에 1심 선고가 첫 번째 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3심이니까 3, 4심이 12번의 판결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은 14번, 15번의 판결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마도 일희일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런 그 판결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뭐 선거법 관련 재판들을 보면 뭐 유죄가 났다가도 다시 이제 무죄로 판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 치더라도 커다란 국정의 변화는 없을 거다.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아마도 다음 25일 날 판결에서는 유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유죄가 나온다면 봐라 이제는 이재명 감옥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 남은 12번의 재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요동은 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민심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재명 방탄 집회였다라면은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저는 지지율의 그 변화가 다소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이 소위 말하면 여권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떠난 여권이 다시 여권으로 돌아가야 지지율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난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어? 국민의힘이 잘했어? 그리고 그 지지율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당층으로 남거나 일부 그런 것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지지율의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변곡점이 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커다란 민심의 뭐 극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른 민주당도 어쨌든 최고위를 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대상 범위를 좀 축소하고 제3자 추천을 수용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자리에서 나와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실 규명 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약속했던 대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꼭 뭐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해왔는데 특검법을 추진해 왔는데 저는 뭐 수정안 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14일 날 이전에 수정안을 다시 낼 건지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은 결국은 11월 달에는 기존의 특검법 안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거부권과 재표결이 있을 거고 그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상을 통한 어떤 새로운 특검 또는 변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내에 새로운 어떤 특검안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근데 조금 전 그 한민수 대변인의 말은 이제 14일 본회의에 바로 내겠다라고 지금 그래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여당에게 던지는 예. 승부수가 되겠죠. 그쵸. 만약에 14일 이전에 새로운 특검법안을 낸다. 소위 말해서 여권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위헌적 요소를 거둔 그런 특검법을 낸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특검을 갖다가 진짜로 이뤄내기 위한 승부수를 이제 민주당이 던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글쎄요. 국민의힘의 반응이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예,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민주당이 그 해병대여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냈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늬만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특검 후보가 4명을 추천하는데요.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꼼수나 무늬만 제3자 추천이 된다면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제3자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다. 그다음에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고민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 특검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특검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굉장히 조급하게 하느냐. 지금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의 발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안도 하겠는데 결국은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 본회의가 있는 이 14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또 의총을 엽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이제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이 의총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애초에 이제 14일 날 민주당의 기존 특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면 예. 특감 대 특검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여권이 나름 그 소위 말하면은 물론 뭐 언발의 오줌 누기긴 하지만 특별감찰관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제 소위 말하면 허점을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제3자 특검을 던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특감 논의는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럼 당장 민주당의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논의가 불가피해집니다.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서 또 언론이 봤을 때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뭐 엄청나게 많은 13개의 의혹 중에 상당 부분 걷어내고 핵심적인 거 한 서너 개 중심으로 그것도 대법원장 추천의 그런 특검을 만약에 발의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특감이 아닌 새로운 특검에 대한 의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계속 특감만 얘기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또다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수위의 특검을 내놓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을 그러니까 추천을 좀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이탈표 방지까지 좀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과 관련해 이제 수정안을 내므로써 좀 네. 그 성격이 좀 무색해졌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특감은 특감이고요. 특검은 특검이죠. 그러니까 특감은 우리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조건을 건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임명을 할 테니 민주당이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를 추천해 달라가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좀 명시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임명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번 주에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취재해 본 결과 그런 방향으로 연기하지 않은 거로 입장이 정해졌거든요. 연계 없이 예, 예. 합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투표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야당이 던진 특검 문제가 그 의총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거는 특검 내용을 보고 그게 진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이냐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제안이냐는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 되겠죠. 근데 이번 또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용과 민주당의 의도를 다 두루 살펴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야당하고 당사자인 일단 정부인단체가 빠지긴 했는데 뭐 계속해서 여당 측에서는 뭐 야당의 참여, 이재명 대표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이면택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데 좀 출범한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핵심은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의협 임시 지도부 비대위가 꾸려질 텐데 이 비대위는 전공의와 그동안에 이제 의협회장이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된 사유 중에 하나인데 전공의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가 결국은 참여할 만한 어떤 그 대안, 대책 이걸 갖다가 정부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느냐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공의가 내건 1번 사안은 25년도에 입시부터 중단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25년도 입시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은 26년 입시부터는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만약에 전공의들에게 먹힌다면 뭐 사실 그동안에도 이 얘기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상황의 진전이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대화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대화에서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벌써 8개월 가까이 전공의들이 이제 뭐 돈도 못 벌고 쉽게 얘기하면 상실감과 박탈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얼마나 다독여주고 새로운 획기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뭐 의료단체에서 의협회장이 탄핵됐다고 그래서 이게 바뀌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이 소위 의료개혁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이 방향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느냐가 전공의들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어쨌든 대화가 시작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출범한 이후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의미하다고 SNS에 본인의 의견을 올렸는데 좀 전향적인 입장이 변화할까요? 앞으로 좀 어떤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처음에 제안한 게 박찬대 원내대표잖아요. 민주당 쪽이잖아요. 박단 비대위 대표가 뭔가 부족하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만큼 모든 기승전결에 김건희 여사를 빼고 기승전에 의협 요번에 의료 관련해서 이 문제를 난맥을 푼다고 그 정도의 반만 10분의 1만이라고 한다면 박단 위원장인가요? 예. 위원장이 저는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여당이 그냥 여당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임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계도 사실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25년 관련해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시 전형이 끝났고 정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
사실상 없고 그렇다면 의료 사고의 어떤 책임을 조금 누그러뜨린 부분,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수가를 높이고 그다음에 경증 환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상급 병원 사람들을 몰리지 않고 동네 병원을 갈 수 있게끔 뭔가 이제까지의 어떤 진통 속에서 가르마가 타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취할 건 취하고 어쩔 수 없는 거는 좀 양보해서 해야지 지금 국민을 볼모로 해서 누가 이기냐의 문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측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